잘 들리세요? 저도 오늘 6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참 정신이 없네요. 저는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은 서울과기대 이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 좋은 정부라 그랬는데 이제 좋은 공공기관으로 바꿔갖고 읽으면은 좋은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들어와서 어른이 한 분 오셨는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사위의 위원장으로 계셨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을 하셨던 이병헌 교수님 모셨습니다.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지난 6월 16일부터 한 2개월 남짓해갖고 아까 이한주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국정기획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해서 공공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만 볼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같이 봤는데 제가 이제 그 DJ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많은 정부들을 돌아다 보니까 공공기관 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공무원들 빼고 그다음에 유관되는 학자들을 이렇게 빼고 직접적으로 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책을 들여다본 게 요번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요번 정부가. 저희들이 아까 123개 과제가 있지만은 다른 과제도 다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18번 과제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 입안이 됐고 다른 과제들 다 어제 다 보니까 한 30과제가 저희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내를 다 메꿔 주셨습니다. 저는 라영재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실 텐데요. 아마 이 이야기 말고도 속내가 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 못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들이 공개되는 과제가 있고 공개 밑에 깔리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되는 과제들은 지금 정책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 장짜리는. 근데 그 밑에 과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 밑에 또 세부 과제들이 쭉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다들 관심이 맨 뒷장에 있는 공공정책에 대한 과제가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를 해갖고 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 7시 30분인가에 아침 7시 30분인가에 2대1리에서 우리 정책학회에서 뿌렸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장문에 지금 보도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참 굉장히 좀 위협적인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통폐합이라는 단어도 거기 있고, 그죠? 이런 단어부터 해갖고 뽑아놨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 학회에서 논하기에는 굉장히 적절치도 못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가 진짜 우리 손으로 정책을 공공기관이 이제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책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상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발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서는 십수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고 이번에 국정위에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국정위의 위원으로 있었던 라영재 교수가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영재 교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에 이종욱 교수님이 배경을 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의 나영재라고 합니다.
18번 과제에 있죠. 123개의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말씀을 좀 가운데보다. 네, 오케이. 자,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국정과제와 관련돼서 이미 다 보셨을 것이고, 또 대략 실천과제 공개되지 않는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는 실천과제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2월 10일인가요?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한번 발표한 게 있고, 그 사이에 국회에서 토론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국정과제와 실천과제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개된 거 중심으로 또는 비공개된 거는 구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됐든 지금 뭔가 이런 국정과제나 국정의 방향이 설정되는 게 어떤 특정한 정당이 집권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정당의 이데올로기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큰 어떤 세계의 시대의 변화의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첫 번째, 저는 뭐 공공기관 연구자이니까 첫 번째가 자본주의 변화와 발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찌됐든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 전 세계적인 어떤 시대적 화두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공기업을 통해서 또는 한 30년 전에는 민영화를 통해서 지금은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느 두 학자가 국가 자본주의의 기원이다 아니면은 지금 공기업의 재탄생 시기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선진국만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 계시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여기 지금 많이 와 계신 현장의 공공기관의 종사자의 임직원 여러분도 똑같은 거겠죠. 입장이 공공기관의 역할은 뭐 불가피하게 공짜가 들어가 있으니까 국가의 정책적 집행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기관이 분화하고 전문화되는 추세 하에서 저런 순서대로 국가가 소유한 기업, 공기업, 준정부 기관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냥 경제학에서 얘기한 매크로 레벨이라고 얘기해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인 거죠. 아까 그러면은 모두의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리인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부정적으로 공공기관을 또는 정부기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제도주의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제도는 평가제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관리 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한 2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갔던, 우리 여기 행정학자들 계실 텐데 NPM이 있을 것이고, 또는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라든가 베버리언이즘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일관되게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소유권 행사라고, 공기업의 소유권 행사가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를 계속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기업의 소유권 행사를 넘는 거죠.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되어 있고, 소유권 행사라기보다는 관리권의 행사가 더 맞겠죠. 그래서 한때는 기재부의 나라냐는 얘기도 있었고, 이번 국정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소유권 행사 기구의 소속을 어디도 할 것인가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엄밀하게 보면은 소유권 행사보다는 관리권 행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여 년 동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매 정부마다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정책 목표를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방향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거고요. OECD는 이게 OECD의 모든 국가의 어떤 철칙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밑에 정리한 것처럼 소유권 기구나 규제 기관의 역할을 좀 분리해보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럽에 있는 공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100%를 전부 국가가 소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라, 투명하게 행사하라고 하는 게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죠.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개발연대, 군부정부의 개발연대 시대에 국가가 그 당시 확실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개발연대 시대 민영화도 여러분들이 겪었을 것이고 그런데 80년도 이후에는 관리권을 통해서 그 평가권이죠. 평가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관리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됐던 준정부기관의 관리권도 공업법을 통해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준정부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갖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행정기관으로부터 분화하고 자율성을 갖고 전문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처럼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계약을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투명성이나 성과를 잘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공통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준정부 기관을 용어는 다 다르지만 암스랭스 바디라고 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한 거고요. 큰 부르는 용어가 좀 다르다. 그리고 서비스의 공통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고 현 정부도 저런 저성장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정책 환경에 조우에 있고 공공기관한테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금융이나 경제 보건 위기가 발생하고 공공 부분이 튼튼했던 국가인 경우에 잘 극복했기 때문에 또 공공 부분 중에서 행정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공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정책 민주화가 따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공기업에 있는데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회적 이해 갈등이 있고 이것들 역시 정부 부처와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것처럼 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까지 적극적인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기에 따라서 공공기관도 행정기관과 같이 또는 기관 간에 칸막이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비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날 이제 통폐합의 문제 같은 기능이나 구조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역할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요. 우리 위상도 다 아시는 얘기이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한국 사회에 저한테 많은 국정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게 공통되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숫자와 범위, 규모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런 그렇게 물어보면 약간 우문 같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많다라는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량적인 숫자만 보면 전체 많지 않다. 근데 많게 보이는 착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라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더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나 국민 사용과 밀접한 역할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 못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많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하자고 얘기할 것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은 적극적인 재정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역할을 잘한다라고 볼 터이니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아래에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들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변화는 제가 이렇게 길게 표도 그리고 막 했던 것들은 아래에 정의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OECD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유권 정책을 수행하고 그걸 집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 플러스 준정부기관까지 소유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관리권을 기획재정부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완전히 다 집중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하지만 준정부기관까지 소유권을 집중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분리해서 얘기했는데 소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가 지분이나 투자결정이나 뭐 이런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이고 관리권이라고 얘기하면 소유권보다는 평가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노동조합 입장이나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들은 잘못한 민영화라든가 지분 이전이나 뭐 투자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관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가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경영의 개입 관여도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대표적인 거 평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사회는 어찌됐든 소유권 민영화 시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소유권보다는 관리권을 통해서 관리제도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민주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지배구조의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OECD는 우리나라를 소유권을 집중한 기관이라고 보지만 저는 아까처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은 어찌됐든 공공기관 관리 정책이 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거에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학문적 용어입니다. 경로의존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평가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되게 디테일하게 바꾸기 어렵고 그 안에서 아까 기능과 역할을 조금 변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고 참여하셔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한 거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요. 자, 좀 몇 개 정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는 성기능 정부라고 얘기했고 성기능 정부 안에 유능한 정부 안에 선진화와 노사관계를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죠. 2010년도 이후에. 두 번째, 좀 문재인 정부는 이것도 역시 비슷해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안에 12번의 사회적 가치, 이름은 뭐 사회적 가치를 했지만 사회적 가치에 포커스가 있긴 하지만 역시 공무원 혁신에 있긴 합니다. 뭐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지난 정부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정책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잘 세팅이 된 것 같다. 실제 작동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정목표 1에 상식이 회복되는 반듯한 나라 안에 공공기관 혁신에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이행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 정부 이전의 공공기관 관리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정부 이후에 평가제도의 확대 과정이라고 하는 경로 의존성을 말씀을 드린 거고 84년도 이 84년도가 제가 경영평가가 도입된 해라고 얘기하고 40년이 넘었다고 얘기했죠. 그 평가제도가 확대되는 과정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 정책이 아니고 미시적인 관리제도가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어떻게든지 그 경로를 좀 바꿔보거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에 이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개정됐습니다. 이걸 금강옥적으로 막 얘기하는 이유는 그게 큰 방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에 의해서 현재 공부법이 태어나기도 했고 그런 변화에 쫓아서 공부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국가 자본주의 시대로 리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기업이든 또 준정부기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흐름에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하는 그 공공정책의 툴이 조금 더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 정부도 우리 기관도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OECD가 집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집중화만 했고 뒤에 전문화는 좀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구조적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정부하고 주무부처 또는 기획재정부와 우리 공공기관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로 또는 우리의 내부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지 정부 탓만 정치 탓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제가 아주 금가옥적으로 매번 인용하는 피터 스피레라고 하는 아주 올드하신 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이건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구조와 절차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민주적 거버넌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조와 절차의 개혁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한주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 어떤 포지셔닝이 돼 있냐를 제가 여기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18번 과제는 역대 정부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첫 번째 정치에 두 번째 유능한 정부에 세 번째에 그 안에 카테고리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유능한 정부 안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이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성장 전략 안에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안에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오른쪽에 있는 재정과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쭉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국가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거버넌스도 얘기하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건 우리나라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든 공공이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고 하는 동력을 찾는데 기여를 원하고 있다,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점 전략 과제가 아까 이종훈 교수님이 한 30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잘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기관에 직접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기관에 적용해서 활용할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냥 18번 과제만 보실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직간접적인 과제가 있으니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18번 과제는 이렇게 공개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천 과제라고 비공개해서 나중에 정보원 평가에 활용되는 거는 이거의 4-5배 정도 됩니다. 이걸 좀 구체화된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그 요약을 한 거고요. 자율성과 책임성의 강화, 공운위의 지배구조와 민주성, 독립성의 강화, 지방공기업, 정부 출연연의 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아까 그런 시대적 화두 때문에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이 얘기는 아마 이따 이제 토론에 김창완 교수나 김병지 교수님이 얘기하실 거지만 평가로 치환되면 아마 주요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에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책임을 기업 지배구조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이고 그거는 더 많은 책임을 좀 자율적인 경영을 자율성을 두되 그 경영에 대한 성과 책임은 경영진이 지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꼭 평가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관리제도를 포함한 맞춤형으로 성과와 역량 제고 방향으로 바꾸라는 얘기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수한 지배구조인 상위 지배구조인 공운위의 독립성이나 대표성을 강화하는 과제도 들어가 있고, 공운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일 날 역대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재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국정과제가 먼저 발표되어 있고 22일 날 그걸 받아서 상장 공기업,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장 공기업 또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좀 더 주려고 지금 논의 또는 TF를 할 예정이고, 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상장이나 시장형 공기업에 좀 맞춤형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의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최근에 이제 불행한 사고들이 나니까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항상 그러면은 가중치를 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가 정책이나 이런 과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걸 평가를 통해서, 역시 여기도 평가를 통해서 미시적 마이크로한 레벨에서의 제도 개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수 정부가 나오면은 재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의 가중치를 높였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경영 성과에 대한 이런 재무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뭐 인식을 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26년도 편람 개정 때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이고, 조금 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어 하는 평가 제도는 조금 더 큰 윤곽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쉬운 대목은 아까 얘기한 위의 과제보다는 주로 평가에 치환되어 있다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앞에 이 한계에서 얘기 안 한 거였는데 요거 얘기하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국제적으로 공기업이든 준정부기관이든 국가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집중하고 전문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집중은 했는데 전문화가 취약하다는 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평가단이든 아니면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이든 아니면은 제가 오랜 동안 봉직을 했던 공공기관 연구센터이든 또 우리 여기에 많이 와 계신 우리 기관이든 서비스의 전문화가 추구하는 것만큼 쫓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제도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게 평가제도인데, 평가제도가 여태까지 엄청 강화됐죠. 대상도 강화되고 지표도 분화되고 성과급도 뭐 그렇고 평가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기관의 혁신과 환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하고 다 아시는 분들일 터인데 연말에 보고서 쓰고 평가 준비하느라고 만은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거대 비용이 생기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제 반성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순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어찌됐든 공법 체계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 또는 240개나 되는 기타 공공기관을 가지고 있고 관리의 최고 심의 의결기관은 공운위가 여태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런 공운위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의 이사회의 형식적인 지배구조와 운영의 문제를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좀 바꿔나가야 할 과제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지금 이사님들, 상임이사님들, 본부장님들 많이 오셨고 임직원들 와 계신데 조금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선진적인 기구로 가려고 하면은 아까 경영의 자율성에 부합하는 책임은 지배구조가 져야 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지배구조는 이사장이나 이사회이거나 감사위원회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거기에
동일하게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주무부처일 수도 있고 기획재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화하고 정책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도 동시에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국제적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평적인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에서는 먼저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부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연말에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사회에서 지게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 얘기를 같이 한 거고요. 어찌됐든 아까 피터 스피레가 얘기한 거버넌스, 그걸 지배구조라고 얘기하든 공운이라고 얘기하든 기업 이사회라고 얘기하든 그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형식적인 것들은 개편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 욕하고 있는 것들, 정적인 낙하산은 허용하되 경력과 자질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이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제한된 국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 산업이나 사회 정책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요. 제가 그래도 소위 평가를 오래 했는데 84년 40년이 넘은 그 시점에 현대 포니가 수출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현 정부는 AI 100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저 오른쪽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리스 신화죠. 저 침대라고 하는 평가에 맞게 우리 발전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 되게 현장에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쳐 나가 보시죠. 자, 이거는 제가 어느 특정 기관인데 여기 아마 와 계실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 혹시 제가 고발당할 것 같아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도자 들어가는 기관에 옛날에 기관장이 군인이 오셨죠. 그때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실켜놓습니다. 낙하산 인사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낙하산은 대통령제에서 불가피합니다. 좋은 낙하산이 오셔야 하고 그 좋은 낙하산은 밑에처럼 이사회를 통해서 책임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 구조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소유권의 행사, 관리, 책임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이제 공법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 지지난주에 아마 나라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나왔죠. 나왔고 또 최근에 공공기관 통폐합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저는 자세하게 해석할 수 없는데 제가 좀 쭉 말씀드린 얘기를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은 공공기관은 성장과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계획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뭐 그 단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관이 거기에 들어간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도 여기에 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경제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 방향으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 목도하는 것들은 경영평가 준비하고 내년에 평가 등급 잘 받을까 이 고민도 현실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 경제 공공 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지금 어려운 당면한 문제를 공무원보다 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전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을 하시면은 그런 구조나 절차의 개정에서도 크게 잘 극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같이 논의하고 참여하고 만들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종욱입니다. 그 발표 잘 들으셨죠? 그 여기에는 아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자님들도 상당히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3월 12일 날 올해입니다. 올해 3월 12일 날 국회에서 국회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이 새 정부 이런 측면은 아니고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거를 한번 발표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라영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얘기해 주신 이런 많은 자료들은 그때 자료의 골격 안에서 상황이 상당히 또 변해오고 있는 것들을 덧붙여 갖고 상당히 옥고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잘 전체를 다 아우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데 오면 꼭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 분들은 아무래도 경영평가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기승전 경영평가라고. 근데 경영평가는 사실 수단일 뿐이지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지금 새로운 정부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꿔야 된다는 거에는 굉장히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경제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지나치게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공급만 해오지 않았나라는 게 제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 맨 처음에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 스스로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민생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국민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한 시장 실패라는 말을 많이 하죠. 못 맞출 경우에는. 근데 저희들이 100%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공공기관에서 먼저 수요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부터 쭉 할게요. 중앙대학교 김창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최현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김병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라영재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2개월 동안 엄청 고생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김창환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6분 정도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 김창환입니다. 제가 이제 평가를 올해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한 것 같고, 우리 나영재 소장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평가란 왜 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올해 부쩍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면 그 기관이 어떤 발전을 하고, 또 평가위원도 그로 인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또 국민도 그 평가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복리 증진이 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평가를 하고 나면 매년 느끼는 소회가 평가 과연 잘한 평가일까, 이런 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국민의 시간을 깨서 올바르게 한 걸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고, 특히 올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평가를 하고 나서
반성하게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의 평가를 우리 평가위원들께서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걸까? 평가단 내부에서도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평가단의 전문성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주요 사업의 이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기관의 주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평가위원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 평가단이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기관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좀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사업 성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기관이 과연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관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들을 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종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거에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기관이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나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관의 사업 포트폴리오나 사업의 구성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 저희 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평가가 이제 PDCA로 이루어지니까 그 과정에서 환류를 통해서 기관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차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사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가가 하나의 수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평가 자체를 잘 받는 스킬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도 굉장히 잘 쓰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또 투입되고, 근데 본질적으로 주요 사업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 또 주요 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기관의 사업 목적이나 설립 목적이나 또는 우리 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이해관계자의 여러 가지 복리 증진 등 서비스의 질 제고 등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은 아쉽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보고서에서 보고 또 실사 과정에서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 기관분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이 사업 부서, 그러니까 현업 부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표를 어떻게 잘 만들어요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기관들이 있는데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업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더 지표 체계에 잘 녹여내서 저희한테 제언을 해주시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대평가 체계 내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표의 구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구성을 이 어떤 등급이나 어떤 점수 관점에서만 보게 되다 보니까 기관의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썩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일부 기관에서 제안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제 그게 편람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요 사업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관의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 바람은 그 사업을 평가하면서 평가위원들께서 또는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보고서에 여러 가지 우리 기관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 기관이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은 조금 더 키워야 되고 어떤 사업들은 조금 더 줄여야 되고 우리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어떤 협업 체계도 어떻게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구조조정도 그런 기관의 PDCA 환류 체계 내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도 있습니다. 그게 외부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이 있고 또 기능 조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관의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구성 내역이나 또는 뭐 지표 체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PDCA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좀 환류될 수 있는 체계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네, 이 바람까지 말씀드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최현선입니다. 제가 공공기관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뭐 저도 평가나 여러 분야에 참여를 해보면서 느꼈을 때 한 가지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나의 시각이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전 정부에서 파티는 끝났다 그 기사가 났을 때였습니다. 파티는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초청을 하지 않으셔서 웃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면 제가 당황해서,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터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받아 적고 그러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파티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지나치게 확대해서 우리 공공기관 43만 명의 임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그런가에 대한 좀 저희들의 반성도 있고 항상 염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이 아까 이종욱 교수님이랑 양재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민생과 성장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접점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 애쓰시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더 신경 쓰고 친정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나치게 관리 통제로 해왔던 것이, 관리와 통제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것이 또 사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경영평가 시스템이 아까 라영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저도 좀 가끔 이렇게 관조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40년 전의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2025년에 좀 이렇게 가끔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행스럽지만 사실은 이제 이종욱 교수님께서 또 라영재 박사 교수님께서 또 그 국정기획에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도 또 공공정책국장님이나 여러분들 뵀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변화가 한술에 너무 배부르거나 한 번에 다가오진 않겠지만 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공공정책의 공공기관의 방향이 맞춤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실제로 국정과제의 18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의 주기라든가 배점이라든가 지표에 대해서 유형별로도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국가가 두 번의 탄핵을 경험하면서 또 한 번에 있을 수 없는 계엄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잠재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말 더 고통스럽더라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성과를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성장으로 내지 못한다면은 그럼 기능조정 얘기도 지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기관이 아까 모든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출연법이라든가 법에 의지해서 저희가 가진 목적 사업을 충실히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과 성장과 관련된 성과를 바로바로 좀 진행해 주신다면은 아마 그런 기능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과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내고 있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정책기획위원회를 하면서 국정과제를 그때 관리했던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당시는 8번 과제가 여러분과 관련된 공공기관 관련된 과제였고 기재부가 같이 이제 했던 과제인데, 제가 느낀 것은 요번에 정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너무 애써 주시고, 특히 이제 뭐 저희끼리 웃으면서 당군 일에 처음이다라고 그러는데 공공혁신과 관련된 TF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의 현재 18번 과제와 아직은 이제 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실천 과제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지금의 어떤 판단보다도 훨씬 더 잘 정교하게 짜여 있다고 저는 감히 판단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풀어나가면서 이제 진행한다면은 그것들이 5년 안에 착실하게 적용만 된다면은 아마도 5년 후에 이 뒤를 바라보시면 2025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 많이 변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맞춤형과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놓여 있다. 그런 부분이 여실히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바라보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운영회를 이제 민주주의로 회복시킨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공약집부터 지금까지 국정과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동안의 공문법이 지켜지지 않았다. 3조에 나와 있고, 사실 이종익 교수님이 항상 늘 저희들한테 해주는 말씀이 3조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공공기관의 자유로 운영을 정부는 보장하여야 된다를 맨날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공공기관분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법에 따라서 자유로 운영을 힘껏 만끽해왔다 이렇게 감히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공문법에 대한 개정안 또 어떤 정부 조직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면서 어쩌보면은 공의를 독립시키고 아마도 뭐 저희들 예상대로는 기재부가 어떻게든 예산처라든가 재경부의 시스템이 되고 그 가운데 공운위가 좀 독립되면서 그 안에서 공운위가 여러 기관들을 지정하거나 예산과 인원을 다루거나 평가를 다루거나 그 외에 많은 사항을 다룰 때 실제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좀 다루게 된다면은 지금껏 저희가 느꼈던 그동안에 사실은 아주 많은 문제보다 작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더 증폭된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그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공공기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건들과 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단 한 가지 이 정부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시작됐고 저는 IMF 때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 앞에서 취임 연설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울먹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재명 이제 대통령 울진 않으셨는데 그런 상황 정도로 좀 비춰져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탄핵의 2번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많이 갈라놓기도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그 국정기획을 중심으로 했던 많은 것들이 조금씩 풀어질 때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성과를 좀 내주시는데 좀 집중해 주신다면 더 좋은 앞으로의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김병재입니다. 앞서서 토론해주신 최현성 교수님, 그다음에 김창원 교수님 다 평가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김창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12년차 동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최현성 교수님 말씀도 100% 공감을 하고요. 한 3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공공기관이 아까 라영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국회의원 몇 분이서 공공기관의 수가 몇 개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그런 인식도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공공은 좀 방만하다. 공공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물론 저도 제가 경영학 전공자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을 많이 보다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에는 이 공공기관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스마트하겠어라는 편입견 내지는 선입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바라본 공공기관은 물론 기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준정부 기관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의 어떤 실행 내지는 실행 결과에 따른 평가 완료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간보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개인적인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김창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고서를 쓰는 테크닉, 평가를 받는 테크닉에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역설적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지표의 관리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표를 어떻게 잘 1년 동안 관리를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는 직원분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직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싱글 뷰 내지는 원 윈도우라고 좀 일컬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25년도 당해년도 편람을 수정 작업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내년도 편람을 개설을 하겠죠. 이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매년 이 작업은 저희들 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문 간 가중치 조정도 있을 거고 지표의 신설과 지표의 폐지와 세부 평가 항목의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왜 들어오고 왜 빠지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해졌을까라는 부분을 단순히 평가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의 변화라든지 확대 조정에 대한 부분이 공공기관에 던져주는 역할에 대해서 전체 직원이 조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예. 쉽게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강조될 수 있는 기관 내부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뭐 라영재 교수님도 말씀해주신 강화가 될 겁니다. 뭐 강화가 되면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AI를 통해서 선제적인 뭐 설비도 프로세스도 개선을 하실 거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어떤 많은 투자를 동원한 안전 관련된 투자가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량 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안전의 비중이 커졌으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그런 거보다는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공기관에게 있어서 안전이란 부분이 강조돼야만 하는가? 우리는 안전과 관련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전체 직원이 공유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를 지금의 품질 경영의 수준을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높여놓은 분이 저는 정몽구 회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좀 말씀이 좀 어눌하십니다. 예, 말씀이 좀 어눌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길게 못 하시고요. 또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하지 않으셔서 항상 연설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연설할 때마다 스피치할 때마다 이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품질이었었어요. 품질. 이러니까 혹자들은 저분은 입만 열면 품질밖에는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안 좋게 바라봤었는데 이렇게 품질이 강조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직원들은 눈을 뜨나 감으나 계속 머릿속에 품질만 있는 겁니다. 품질.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품질 개선의 여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획 파트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단기간엔 좀 힘들겠죠. 근데 적어도 글로벌하게 탑5 내에 들어오는 현대기아차의 어떤 품질 역량이 확립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의 지표 수정 내지는 지표 개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수정이라든지 개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평가 담당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관 전체 임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뭐 인이 박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주셨으면 어떻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수요를 많이 이제 저희들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뭐 지금 이루어지는 수정 개선 작업에 있어서도 저희들 기관분들의 많은 의견 그 다음에 뭐 국민 눈높이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그걸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들을 저희들도 많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표 수정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뭐 그 일부가 공히 말씀하신 주요 사업비 중에 강화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지표 배점 조정에 대해서 뭐 가중치가 커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민감하게 생각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예, 지표의 배점이 물론 크면은 그만큼 지금 공공기관에게 부여되는 역할이나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지표의 배점이 작다고 해서 그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작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경영평가 편람 내에 들어오는 경영관리의 20개 내외 지표들 그 다음에 세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량 비계량 지표들 이거에 대한 실적 달성 노력은 어떻게 편람이 개편되는지에 관계없이 충실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표 편람 경영평가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일부 공공기관에게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일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지표별로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평가단 그다음에 기재부 그리고 경영평가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아쉽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골프도 못 치지만 골프를 예를 들면 훅이 날 수도 있고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훅이 나던 슬라이스가 나던 아웃 오브 바운드가 아니면 전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똑바로 공공기관의 관리 방향 거기에 따른 평가 체계가 모든 기관들에게 공이 100% 맞는 방향이다. 이러기엔 참 힘들 것 같지만 조금은 좌우로 조금 유불리가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서비스 질기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에 있어서 기관분들의 수요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신정부 체제하에서 경평 체계가 많이 바뀔 때 여전히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참여해 주신 기관 임직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책에 상당히 오랫동안 일념해 주셨던 그런 전공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평가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의문점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키워드는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 근데 경영평가에서 배점 높이면은 사상자가 안 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을 물을 거면은 경평이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충분히 안전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주고 인원을 배치를 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거가 맞지 않는가?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안전만 주장하다 보면은 경영평가는 그대로 하고 모든 것들을 해버리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저는 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 보니까 세 군데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 군데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331개 얘기를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까지 하면 1200개가 넘는데 어디에서든지 민간에서는 날 수 있지만 공공에서 지금 사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 중소기업 살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소기업 평가받지 않습니까? 동반성장 평가라든가 지역경제,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거 평가받는데 실질적으로 중기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점수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늘상 마음속에 굉장히 억눌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도 접근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현장에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잘 다듬어 주시는 거는 우리의 목이 아니라 월급 받으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목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월급은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프로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저거 한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시간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 한 15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발제자한테 제가 한 2, 3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5분만 조금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서 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 있으시면 전파통신진흥원 나주에서 오셨습니다. 원장님이십니다. 네, 뒤에 분들 보셔야 되니까 제가 앉아서 네네.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제와 또 토론 발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이상훈입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평의 입장에서 보면 뭐 늘상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그 평가 기관들의 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유의 일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체급이 너무 다른 그 기관 체급의 차이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B2C를 하는 즉 지능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편익을 직접적으로 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하면 B2G나 B2B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은 규제에 입각해서 규제업무를 하는 또 공공기관도 있고요. 지능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다양한 기관들을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이걸 좀 세분화시켜 주시는 연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말 AI 시대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은 정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AI 측면에서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제 역할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원은 지난 1월부터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부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까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미 사실 정책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증거 기반 행정 정책, 데이터 기반 정책 행정, 스마트 행정 이렇게 쭉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AI를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될 시대다.
그 이전에는 극히 일부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부터는 더 크게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경영 평가에도 과연 그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 수립에 그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로서 만들어서 정부에게 제공을 했고 피드백을 받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정책학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우리 라영재 교수는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토론자들 혹시 이따가 한 번에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좀 간결하게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이면서 한국양대정보연구원 원장인 강철승입니다. 아까 세션에도 그런 얘기를 경영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도 가르치고 국민도 가르치고 모든 공공기관이 다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정책 평가에 관한 전번 시간에 하는 걸 봐보면은 122개의 과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하는 평가하고 그거 챗GPT에 물어가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느냐 내가 물었어요. 지금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올해 발표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 100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학교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든 일반인들까지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발표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지금 과거에 하는 것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 미래에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챗GPT에 한번 물어봤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40년을 우리 지금 경영평가를 공기업에 해가지고 했는데 나도 한국해양 수산정책 포럼 대표로 30년을 하면서 봐보면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를 하는데 12개 산하 기관이 있는데 어떤 기관은 전년도에 1등을 했던 것이 꼴등으로 나오는 이 평가가 옳은 건가? 기관장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오늘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공기업에 한 12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평가가 전년도에는 1등이었는데 그 다음 년도에 기관장도 바뀌지 않았는데 꼴등으로 하고 있는 이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해주시죠.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스공사 안윤길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공기업 경영의 가장 큰 이슈는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주요 사업의 비중 확대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그 주요 사업의 정책 부분은 이제 기재부의 공기업 정책과 달리 중부처의 산업 정책 측면이 강하면서 우리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그 경평가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중부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이명수 원장님. 앉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전에 여기 오기 전부터
이 평가 얘기를 많이 듣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말씀했는데 지금 평가는 그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건데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는 결국 평가를 통해서 그 기관의 어떤 경영 성과를 높이려고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평가를 하는 건가? 그 평가의 목적과 방향이라든가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는 정부의 기재부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침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 나중에 평가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 받으면 잘못 받는 걸 다 우리가 데미지를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평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실제 시험 성적이 나쁜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평가의 목적이나 방향을 좀 어떤 점에 주안점을 하는 건지 그걸 좀 다시 한번 평가위원들끼리 한번 평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 방법론도 평가의 기준과 그 절차 사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자료하고 불과 한나절에 와서 이거 보고 문답하고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한데 비전공자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쪽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저 기관별로 아주 저 세부 전문가 뭐 미국에 공부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된 분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이런 점도 있어요. 저는 그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기왕에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 방향을 새로 설정한다면 이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기관장은 물론이고 뭐 거기 임직원들 모두 이제 말하자면 보너스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한번 해서 새로운 그 평가 목적과 방향, 평가의 방법론 너무 주관적인 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계량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서 새로운 평가 목적과 방향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없으시면은 조성돈 이사장님 코라드에서 오셨습니다. 예, 원자력 환경공단의 조성돈입니다. 그 기관장 평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리더십 평가를 받아서 이제 전체 경영 사업 지표를 갖다가 이제 총합해서 이 평가를 하는데 그 기관장의 경우에 취임을 할 때 그 해당 장관님하고 경영 계약을 합니다. 지표를 자기가 3년간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갖다가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걸 보질 않아요. 주무부처도 안 봐.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조직의 기관장이 처음에 어떤 기관에 취임하면 자기의 어떤 의지나 목 방향이 뚜렷하거든요. 대개 보면 그게 안 맞 취임해서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수정하면 돼요. 수정해서 장관한테 다시 경영계약을 맺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경영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기관의 어떤 성과와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장 평가할 때는 지금 리더십을 2점에서 5점으로 올렸던가요? 리더십 평가만 보지 말고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기관 경영 평가 전체 일정 부분하고 기관장이 애당초 3년간 뭘 하겠다 그런 성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평가를 해서 그걸 다 기관장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공공기관이 평가 위주의 업무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경영 평가를 받는데 아까 안전 말씀하셨지만 세네 군데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덜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다 됐기 때문에 시간상 저희들이 10분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이렇게 바로 다음 섹션이 또 있기 때문에 3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우리 김병재 교수님부터 짧게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30초씩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까 이상훈 원장님 말씀해주신 유형별 맞춤화, 사실 맞춤형 평가라는 게 참 중요하고 기관에 있어서도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 적합한 것 같은데요. 사실 기관 특성에 맞춰서 맞춤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 좀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유형 내에서도
기관 특성이 뭐 규제기관이다, 지능기관이다, B2B다, B2C다, B2C이기 때문에 국민체 갈등 성과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B2B 기관이 더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단 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평가위원회 말씀하신 전문성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좀 미흡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걸로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네. 네, 30초면 제가 딱 건배사하는 시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평가로 좀 가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무부처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커질 것 같고요. 기관장 평가는 아마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점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맞춤형 평가 관점에서 보면 세부 유형화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또 이제 평가위원회 전문성 확보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위원 모집 과정에서 평가위원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고 있고요. 4년도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무부처의 역할은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업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표 개선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걸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특정 시점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후 과정에는 사실은 팔로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부처가. 그래서 아까 나영재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처와 기관 간의 좀 관계가 조금 더 수평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게 뭐 저희가 바라는 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의 성과라는 게 기관의 성과라고 좀 인식을 부처에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먼저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표 개선이나 또는 뭐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부처의 역할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영재 교수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더운데 부산까지 내려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 말씀하신 역시 오늘도 기승전 경영평가로 끝나네요.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대표적이고 그게 큰 변화가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10년 전부터 맞춤형 평가로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번도 이제 저희들은 여기 이종혁 교수님 저는 이제 국정이 역할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인인데 어찌됐든 민간이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부터 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도 세분류하고 특히 시장형이나 상장형 공기업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성과계약에 의해서 자율평가로 전환하겠죠. 외국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더 적극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 보이고요. 한 가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는 이론적으로 우리 학자들도 계시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의해 따라서 어떤 이런 평가라는 제도나 관리 정책은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 뭐 우리 IMF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 구조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 변한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회학적 제도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역할에 의해서 또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오늘 주로 이제 학자들보다는 공공기관의 임원분들과 우리 실무자들이 와 계시니까 여기 지금 기획재정부가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도 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만 욕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찾으시면은 같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가 제도도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이 우리 이 교수님과 같이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나라
냐는 욕을 얻어먹던 기획재정부도 적응하고 변화하려고 해요.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또 주무부처도 여러분들이 사업의 감독권을 가진 주무부처도 또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변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결국은의 변화의 국민적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공무원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주무부처에 또는 기획재정부에 또는 평가단에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평가 제도가 이런 한계에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3일 날 국정기획위원회를 마치면서 그 슬라이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런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끝나지만은 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들이라든가 주요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전략위원회 가칭입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공혁신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과제가 거기에 많이 추진성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는 7명의 사실 과장들 빼고 7명의 기재부 국장들이 핵심 국장들이 나와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공유가 돼 있고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그게 저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우리가 과제 목표가 그겁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을 분명히 만들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